당장 저 노래 꺼. 여긴 오페라의 성지 밀라노야. 아무나 낄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오페라의 본고장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한 한국 가수의 노래가 소음이라는 이유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지곡은 오히려 수천 명의 올림픽 영웅들을 하나로 묶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가슴을 울렸던 걸까요? 왜 막으려 할수록 그 목소리는 더 크게 번져나갔을까요? 그리고 그 밤 밀라노 오페라의 거장이 30년 신념을 내려놓게 됩니다. 지금 밀라노의 밤을 뒤집은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안토니오 루소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나 한평생을 오페라의 성소라 불리는 라 스칼라 극장의 붉은 커튼 뒤에서 살아온 테너입니다. 올해로 61, 무대 위에서 보낸 세월만 30년이 넘었죠. 제 이름 석자는 이 도시의 자부심이었고 제가 내뱉는 고음 한 자락은 밀라노의 공기를 진동시키는 예술적 권위 그 자체였습니다. 라스칼라의 황금빛 객석에서 3,000명의 관객이 기립박수를 보낼 때 저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음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벨칸토 창법의 정수, 이탈리아 오페라의 순수한 혈통만이 진정한 예술이라는 확신 속에서 저는 3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확신은 너무나 단단해서 금이 갈 거라곤 상상조차 한 적이 없었죠. 그런 제게 뜻밖의 영광이 찾아왔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문화공연 총감독 자문위원으로 저를 위촉한 것이죠. 올림픽이 밀라노에서 열린다는 것 자체가 이 도시의 역사적 경사였고 저는 이 무대를 유럽 클래식의 정수를 전 세계에 과시할 절호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모든 문화공연에 밀라노의 격조를 담아내리라 결심했죠. 아내 마리아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보, 이번 올림픽이 내 마지막 대작이 될 거야. 밀라노가 세계 음악의 수도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위촉식이 끝난 다음 날, 저는 조직위원회 본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참가국들이 제출한 문화공연 신청서를 최종 점검하기 위해서였죠. 넓은 회의 탁자 위에 각국의 서류 뭉치가 국기별로 정리되어 쌓여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파리 오페라 발레단, 오스트리아의 빈소년 합창단,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명단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얼어붙는 순간이 왔습니다. 아시아 참가국 항목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저는 도저히 믿기 힘든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 가수 이명웅. 장르, 트로트.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그 문장을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트로트라니요. 오페라의 본고장, 벨칸토의 성지인 밀라노 올림픽 무대에 동양의 유행가, 가수를 올리겠다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 당시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삼성이라는 전자회사가 있고 김치라는 매운 음식을 먹는다는 정도가 전부였죠. 하물며 트로트라는 장르는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거만한 걸음걸이로 들어왔습니다. 유럽 최대 음반사 대표이자 이번 문화공연의 실질적인 후원자 루카 베르나르디였습니다. 은빛 머리카락을 뒤로 넘긴 그의 눈빛에는 언제나 돈과 권력의 냄새가 배어 있었죠. 루카는 제 어깨를 툭 치며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안토니오, 자네도 봤나? 한국에서 무슨 트로트인지 뭔지 아는 동네 유행가 가수를 보낸다더군. 시장 바닥에서 꺾고 돌리는 저속한 노래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란 말일세. 이건 우리 밀라노에 대한 모욕이야. 루카의 오만한 말투에 저도 모르게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가수가 우리 이탈리아의 고귀한 예술 무대에 서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루카, 이건 조직위의 중대한 실수입니다. 올림픽의 격을 떨어뜨리는 처사예요. 당장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저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부끄러운 무지의 소산이었는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루카는 기다렸다는 듯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곧바로 비서를 불렀습니다. 한국 측 서류에서 미비점을 찾아내. 아니면 선수촌 소음 규정이든 뭐든 들이대서 저 가수의 공연 슬롯을 야외 구석으로 밀어버려. 아예 무대에 서지 못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내란 말이야. 루카의 목소리에는 예술에 대한 존중 따위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영향력 안에서 밀라노의 무대를 독점하겠다는 탐욕뿐이었죠. 그날부터 루카의 집요한 방해 공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명웅이라는 이름은 공식 팸플릿에서 교묘하게 뒤로 밀려났고 공연 순서표에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가 배정받은 연습실은 에어컨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창고 옆간이 공간이었습니다. 다른 참가 아티스트들에게는 최신 음향 장비와 쾌적한 대기실이 제공된 것과는 천지 차이였죠. 한국 측 매니저가 조직 위에 항의했지만 루카의 입김이 닿은 담당자들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라며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알면서도 못 본 척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루카의 편에 서서 내심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요. 무대 위에서 30년 동안 쌓아온 자존심이 이름도 모르는 아시아 가수에게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운명은 오만한 자에게 거울을 들이미는 법입니다. 사흘 뒤 제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낡은 창고 뒤편에서 흘러나온 단 하나의 목소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리허설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그날 오후였습니다. 밀라노의 7월은 뜨거웠고 선수촌 건물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마저 미지근했죠. 저는 평소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주통로가 각국 선수단의 이동으로 북적였기 때문에 한적한 창고 구역 쪽으로 우회한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사소한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낡은 창고 건물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제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결에 실린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였죠.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반주도 없이 오직 맨 목소리만으로요. 저는 호기심보다는 직업적 본능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30년 동안 테너로 살아온 귀가 그 소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겁니다. 창고 뒤편에 좁은 공터가 보였습니다. 루카가 배정한 그 열악한 연습 공간이었죠.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하나 없는 한여름의 콘크리트 바닥 위에 한 청년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흰 셔츠, 단정하게 빗어넘긴 검은 머리카락. 이명웅이었습니다. 저는 녹슨 철제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은 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이른 새벽 안개가 호수 위를 천천히 기어가듯 부드럽고 조용한 시작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발성은 나쁘지 않군. 하지만 이 정도는 음대 2학년짜리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드럽게 흘러가던 선율이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꺾인 겁니다. 파도가 잔잔히 밀려오다가 거대한 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는 것처럼 그의 목소리가 애절하게 갈라지며 공기를 찢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꺾기는 단순한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성악의 비브라토나 트릴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죠.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응축된 서글픔, 그리고 그 슬픔을 뚫고 나오는 강인한 생명력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양 성악이 머리로 설계한 완벽한 건축물이라면 이 청년의 노래는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마그마 같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쥐고 있던 가죽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지만 그는 눈을 감은 채 몰입해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엷은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국어 가사를 단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신기하게도 무슨 이야기인지 느껴졌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통곡, 고단한 하루를 버텨낸 아버지의 한숨, 사랑을 잃고 홀로 걷는 이의 고독. 그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슬픔이 이 청년의 목청을 타고 제 영혼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어떻게 인간의 목소리가 저토록 깊은 한을 담아낼 수 있단 말인가. 저는 뒤통수를 둔기로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기둥에 등을 기댔습니다. 30년 동안 완벽한 음정과 기술적 정밀함만이 음악의 전부라고 믿어왔는데 이 무명의 한국 청년이 반주도 없이 부른 노래 한 곡이 그 확신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명웅의 목소리는 살아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생명체였습니다. 안토니오, 당신의 고귀한 오페라는 배고픈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그 목소리가 제게 그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 오만함이 이 거대한 재능 앞에 발가벗겨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꺾이는 목소리가 귓전을 맴돌았고 가슴 한가운데가 먹먹하게 저려왔습니다. 아내 마리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리아, 나 오늘 이상한 경험을 했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노래가 부끄러워졌어. 수화기 너머로 아내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을 소화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루카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이죠. 안토니오, 축하하게. 드디어 그 한국 가수의 입을 막아버렸어. 조직위에 강력히 항의해서 그 가수의 노래를 선수촌 내 공식 금지곡으로 지정시켰지. 명목은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을 해치는 소음이야. 내일 아침부터 선수촌 전역에 금지곡 공고가 붙을 걸세. 루카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내려갔습니다. 금지곡이라니요. 그토록 아름답고 절절한 목소리를 소음이라고 규정하다니. 그건 예술에 대한 살인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 창고 뒤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다시 귓전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겁쟁이였던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네, 루카.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그 짧은 동의가 한 예술가의 꿈을 짓밟는 공범 선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다음 날 아침 선수촌의 분위기는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각국 선수단이 모이는 식당과 휴게실, 복도 게시판마다 붉은색 글씨로 인쇄된 공고문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음 공해 및 선수단 컨디션 관리 저해를 이유로 대한민국 가수 임영웅의 모든 음원, 송출 및 야외 연습을 전면 금지함. 루카 베르나르디가 밤새 조직위를 압박해 만들어낸 비겁한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식당으로 향하다가 그 공고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저도 이 비겁한 종이 한 장의 공범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국 측 매니저가 조직위 사무실로 달려가 항의하는 모습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하지만 루카의 입김이 닿은 담당자들은 규정에 따른 조치라며 차갑게 돌려보냈죠. 그 매니저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타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정해진 절차를 밟으며 조용히 싸우는 그 모습에서 저는 묘한 품격을 느꼈습니다. 루카와는 정반대의 품격이었죠. 하지만 루카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고의 승부사들이 모인 올림픽 선수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억압에 굴복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합리한 규칙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대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몸에 밴 챔피언들이었죠. 사건은 점심시간 무렵 선수촌 중앙광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대회 수영 3관왕에 빛나는 미국의 마이클 톰슨 선수가 식당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193cm의 거구가 공고문 앞에 우뚝 서자 주변 선수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톰슨은 공고문을 읽더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어제 우리가 들었던 그 마법 같은 목소리를 낸 가수가 금지됐다고요. 소음이라니, 이건 미친 짓입니다. 톰슨의 외침은 조용하던 광장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브라질의 유도 금메달리스트 에두아르도 실바, 독일의 육상 스타 한나 밀러가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제 임영웅이 창고 옆에서 연습할 때 그 소리를 우연히 들었던 목격자들이었습니다. 에두아르도가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어제 그 노래를 듣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 생각에 한참을 울었어. 브라질에서 혼자 고생하시는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서 도저히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지. 덕분에 오늘 결승전에서 지치지 않고 뛸 힘을 얻었는데 누가 감히 이 목소리를 소음이라고 부르는 거야. 한나 밀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어젯밤 불면증 때문에 숙소 밖을 산책하다가 그 노래를 들었어요. 가사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한 번도 울지 못했는데 그 노래 덕분에 처음으로 마음껏 울 수 있었습니다. 한나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루카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고 사무실에서 와인을 즐기고 있었겠지만 현장의 온도는 걷잡을 수 없이 달아오르고 있었죠.
저는 광장 한쪽 벤치에 앉아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전율했습니다. 음악의 힘은 국경을 넘고 언어를 뛰어넘어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루카가 종이 한 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때였습니다. 일본의 체조 금메달리스트 스즈키 유이 선수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하더니 선수촌의 정적을 깨고 익숙한 전주를 틀었습니다. 이명웅의 대표곡이었습니다. 루카가 금지시킨 바로 그 선율이 광장 가득 울려 퍼지는 순간 경비원 2명이 당황하며 달려왔습니다. 당장 끄세요. 이건 규정 위반입니다. 경비원의 고함에도 선수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스피커 주변을 둥글게 에워싸며 인간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어디 한번 꺼보시죠. 우리 금메달을 다 뺏어가더라도 이 노래는 끝까지 들을 겁니다. 수영선수 톰슨이 경비원 앞을 가로막으며 선언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방파제 같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덩치 큰 장정들이 가사 한 줄 모르는 한국 노래를 지키기 위해 어깨를 걸고 서 있는 광경이라니요. 30년 오페라 인생을 산 저조차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경비원들은 어쩔 줄 모르며 무전기를 들었지만 수백 명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루카가 격이 낮다며 무시했던 그 트로트의 꺾기가 실은 전 세계인의 공통된 슬픔을 어루만지는 만능 열쇠였다는 것을요. 승리 뒤에 가려진 고독, 패배 후의 절망, 가족에 대한 그리움. 금메달을 목에 걸고도 울음을 참아야 했던 선수들, 부상을 숨기고 웃어야 했던 챔피언들. 그들이 가슴속 깊이 숨겨왔던 뜨거운 감정들이 이명웅의 목소리를 만나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지곡 공고문은 오히려 그 감정의 뇌관을 당기는 도화선이 되어버렸죠.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광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직 루카에게 맞설 용기는 없었지만 적어도 저 선수들의 곁에 서 있고 싶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이명웅의 목소리가 밀라노의 오후 햇살 아래 광장 가득 퍼져나갔고 수백 명의 선수들이 눈을 감고 각자의 추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울었고 누군가는 옆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언어도 종목도 국적도 다른 사람들이 한 줄의 가사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음악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루카가 직접 광장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그는 양복 소매를 걷어붙이며 경비원들을 밀치고 군중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몰상식한 짓들이야. 당장 해산해. 여기는 올림픽 선수촌이지 시위 현장이 아니란 말이야. 루카의 고함이 광장에 울렸지만 수백 명의 선수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피커의 볼륨이 한 단계 더 올라갔죠. 루카는 초조한 눈빛으로 군중을 훑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밧줄이라도 잡은 듯 성큼 다가왔습니다. 안토니오, 당신도 한마디 해. 이 저급한 노래가 우리 밀라노의 품격을 망치고 있단 말이야. 당신은 30년 테너 아닌가? 이 사람들에게 진짜 음악이 뭔지 알려줘. 루카는 저를 자기 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까지의 저였다면 당연히 그의 편에 섰겠죠. 하지만 그 창고 뒤에서 들은 목소리가 제 안에 무언가를 영영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루카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예술에 대한 애정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기엔 오직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통제력을 잃어가는 데 대한 공포만이 가득했죠.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루카, 틀렸어. 품격을 망치고 있는 건 이 노래가 아니야. 예술을 서류 쪼가리로 판단하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전부 저급하다고 치부하는 당신의 오만함이 밀라노의 품격을 더럽히고 있는 거야. 광장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루카의 입이 반쯤 벌어졌고 선수들은 숨을 죽인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오페라만이 최고의 음악이라고 믿어왔어. 하지만 사흘 전 이 선수촌의 낡은 창고 뒤에서 한 한국 청년의 노래를 들었지. 반주도 없이 마이크도 없이 오직 맨 목소리만으로 부른 그 노래가 내 30년의 확신을 무너뜨렸어. 루카, 자네는 그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나 있나? 들어보지도 않고 소음이라고 단정짓는 건 예술가가 아니라 장사꾼이 하는 짓이야. 제 말에 루카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무어라 반박하려 했지만 그 순간 광장의 선수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박수 소리가 건물 벽을 타고 울려 퍼졌죠. 톰슨 선수가 성큼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당신도 이제야 진짜 음악을 알아보는군요.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흘이나 늦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만은 생애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루카는 이를 악물고 광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포기의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직감했죠.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날 오후 선수촌 내부망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각국 선수들이 자국의 언어로 임영웅을 허가하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금메달리스트들이 임영웅의 노래에 맞춰 눈물을 닦거나 서툰 한국어 발음으로 후렴구를 따라 부르는 영상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케냐의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키프초게 무탄카 선수는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42km를 달리는 동안 늘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한국 가수의 노래를 듣고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달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금지한 사람은 외로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그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2천만을 돌파했습니다. 외신들은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을 멈춰 세운 한국의 목소리. 금메달보다 값진 위로. 올림픽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반란. 루카가 만들어낸 금지곡 소동은 의도와는 정반대로 임영웅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최고의 홍보가 되어버린 것이죠. 루카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스폰서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 그에게 거세게 압박을 넣기 시작했고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당장 금지곡 조치를 철회하라는 공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루카의 오만함은 끝을 몰랐습니다. 금지곡 철회는 받아들이되 대신 임영웅의 공연, 장비를 모두 차단하겠다는 더 교활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한 겁니다. 공연 무대의 음향 시스템 사용 권한, 조명 설치 허가, 반주 장비 반입까지 모조리 막아버리겠다는 속셈이었죠. 노래는 허락하되 무대는 빼앗겠다는 실질적으로 공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열한 타협안이었습니다. 그 사이 임영웅은 그 모든 소동 중에도 조용히 자신의 숙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매니저가 선수들의 지지 소식을 전해도 외신의 보도 내용을 알려줘도 그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좁은 방에서 묵묵히 목소리를 가다듬고 있었을 뿐입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세상에서 가장 고유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국 매니저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임영웅 씨는 그날 밤에도 숙소에서 조용히 발성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장비가 있든 없든 무대가 주어지든 빼앗기든 자신의 목소리만은 완벽하게 준비해 두겠다는 뜻이었겠죠. 그 묵묵한 프로 정신에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둥 뒤에서 숨어듣지 않겠다고요. 저 위대한 예술가에게 직접 찾아가 사죄하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임영웅의 임시 숙소로 향했습니다. 루카가 배정한 그 낡고 좁은 방은 선수촌 외곽의 관리동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은 반쯤 나가 있었고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죠. 다른 참가 아티스트들이 머무는 본관의 깨끗한 객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국 측 매니저와 마주쳤는데 그는 제 얼굴을 알아보고 순간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자문위원인 제가 루카의 편이라고 생각했을 테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저는 서툰 영어로 사과하러 왔다고 말했고 그제야 그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방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30년 경력의 오페라 테너인 제가 며칠 전까지 이름조차 몰랐던 한국 가수에게 사과하러 왔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흥얼거림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도 되지 않은 시각에 루카가 금지곡이라고 낙인을 찍었음에도 조직위가 공연 장비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는 일을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그 낮은 허밍은 창고 뒤에서 들었던 폭발적인 성량과는 달리 마치 어머니가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듯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 꾸준함과 진지함에 제 뒷덜미가 뜨거워졌습니다. 아, 저것이 진짜 예술가의 자세구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대우에 분노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목소리를 갈고 닦는 데만 집중하는 저 자세야말로 진정한 거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이명웅 씨가 약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명웅 씨, 저는 안토니오 루소라고 합니다. 그는 제 이름을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아마 자문위원 명단에서 봤겠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맑고 깊은 호수 같은 고요함이 담겨 있었죠. 한국 특유의 예의 바른 태도로 제게 방 안의 유일한 의자를 권하며 본인은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오만과 루카의 비열한 음모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당신의 이름을 서류에서 봤을 때 콧방귀를 뀌었던 것, 루카의 방해 공작을 알면서도 못 본 척했던 것, 금지곡 지정에 사실상 동조했던 것까지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통역 없이 영어와 몸짓을 섞어가며 더듬더듬 전한 고백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고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소음이라고 치부했던 우리 밀라노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제가 30년 동안 찾아 헤맨 진심을 가진 유일한 가수입니다. 이명웅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그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안토니오 선생님, 저는 그저 제 노래가 필요한 분들에게 닿기를 바랄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저는 어디서든 노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원망도 항의도 사과를 받아내려는 계산도 없었습니다. 오직 노래에 대한 순수한 사명감만이 그 젊은 눈동자 속에 빛나고 있었죠. 이 청년은 단순히 유명해지기 위해 이곳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겪어온 수십 년의 슬픔과 기쁨을, 그 모든 것을 품어온 노래의 힘을 전 세계에 전하러 온 사절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당신이 제대로 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루카가 장비를 차단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명웅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선생님, 장비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겐 목소리가 있으니까요.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은 마이크 없이도 반주 없이도 평생을 노래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청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요. 화려한 장비와 완벽한 음향 시스템 뒤에 숨어야만 노래할 수 있는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맨 목소리 하나로 사람의 영혼을 울릴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예술가였습니다. 루카가 장비를 빼앗은 것은 오히려 이명웅이 가진 진짜 힘을 전 세계에 증명할 기회를 만들어준 셈이었죠. 저는 숙소를 나서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공연은 이틀 뒤였습니다. 밀라노의 아침 공기가 유난히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루카가 모든 장비를 차단한 상황에서 한 한국 청년의 맨 목소리만으로 밀라노의 밤하늘을 뒤흔들 수 있을 것인가. 불안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이제 이명웅의 편에 서겠다는 것, 그리고 이 싸움의 끝을 함께 보겠다는 것 말입니다. 돌아오는 길 선수촌 광장을 지나는데 어제의 열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게시판의 금지곡 공고문 위에 누군가가 큼직한 글씨로 낙서를 해놓았더군요. 음악은 금지할 수 없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가장 통쾌한 웃음이었습니다. 공연 당일 저녁이 밝았습니다. 밀라노의 7월 밤하늘은 짙은 남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선수촌 야외 광장에는 이미 수천 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소식은 선수촌 밖으로도 퍼져나갔는지 밀라노 시민들까지 담장 너머에서 발돋움을 하며 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금지곡 사건 이후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무대였으니 각국 방송사의 카메라도 광장 주변에 빼곡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열기는 올림픽 개막식 못지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루카가 던진 마지막 칼날이 정확히 꽂혀 있었죠.
음향 장비 사용 권한이 차단되어 스피커도 앰프도 반주 장비도 없었습니다. 조명 설치팀의 진입이 막혀 무대 위를 비출 조명도 없었습니다. 다른 참가국 아티스트들의 공연에는 모든 장비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었지만 오직 이명웅의 순서만 깜깜한 어둠과 적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카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귓전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장비가 없으면 노래도 못하겠지. 어디 한번 생목소리로 그 넓은 광장을 채워보라고. 저는 무대 뒤편에서 주먹을 불끈 쥔 채 서성거렸습니다. 이명웅 씨에게 장비 없이도 괜찮다는 말을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야외 광장에서 마이크 없이 수천 명을 상대로 노래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아무리 뛰어난 성량이라 해도 한계가 있는 법이죠. 저는 초조하게 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수영 3관왕 톰슨이 어디선가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브라질의 에두아르도가 2개, 일본의 스즈키 유이가 3개를 들고 왔죠. 독일의 한나 밀러는 자국 선수단 전체에서 스피커를 모아왔다며 양팔 가득 안고 왔습니다. 케냐의 키프촉의 무탄가는 큼직한 캠핑용 스피커까지 구해왔더군요. 삽시간에 수백 개의 크고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가 광장 곳곳에 배치되었습니다. 장비가 없다고요. 우리가 장비가 되어주죠. 톰슨이 땀을 닦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자기 경기 준비도 제쳐두고 한국 가수의 공연을 위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이명웅의 목소리가 그들의 영혼에 남긴 빚을 갚으려는 진심이었죠. 조명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선수들이 각자의 휴대폰 손전등을 켜기 시작한 겁니다. 1개, 10개, 100개, 1000개. 수천 개의 작은 빛이 어둠 속에서 하나둘 켜지며 광장 전체가 은하수를 뒤집어 놓은 듯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밀라노의 어떤 최첨단 조명 시스템도 이 광경을 재현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인간의 온기로 만든 빛이었으니까요. 이명웅 씨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흰 셔츠, 단정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차림이었습니다. 반주기는 작동하지 않았고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수천 개의 별빛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객석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국식 인사였죠. 그 한 번의 인사에서 이미 이 청년의 됨됨이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크게 한 뒤 오직 자신의 맨 목소리만으로 첫 소절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광장을 메우던 수천 명의 웅성거림이 단숨에 증발했습니다. 밀라노의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고 뻗어나가는 그 목소리는 마이크가 필요 없을 만큼 압도적인 성량과 깊이를 자랑했습니다. 소리가 광장을 에워싼 건물들의 벽을 타고 메아리치며 선수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울림통이 되었습니다. 창고 뒤에서 혼자 들었을 때도 충격적이었지만 이 광활한 야외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고음이 밀라노의 밤하늘로 솟구쳐 올라갔고 땅을 울리는 저음이 발밑에서부터 가슴팍까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꺾기가 왔습니다. 부드럽게 흐르던 선율이 순간 애절하게 갈라지며 공기를 찢는 그 소리. 수천 명의 관중이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북유럽의 냉철한 표정을 가진 선수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가사 한마디 모르지만 이명웅의 목소리가 전하는 아픔과 치유의 주파수가 그들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린 것이죠. 옆에 서 있던 유럽의 까칠한 음악평론가 조르조. 만친조차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린 채 멍하니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음악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할 수준이야. 저 가수는 목소리 하나로 세상을 구원하고 있어. 저는 무대 옆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오페라 인생 동안 쌓아온 제 모든 경험과 지식이 이 순간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노래 앞에서 장르의 위계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진정한 예술이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지금 이 광장에서 수천 명의 심장을 동시에 울리고 있는 이 목소리야말로 제가 평생 추구해온 예술의 완성형이라는 것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다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30년 테너 안토니오 루소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발걸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라 스칼라의 격식 있는 무대에만 섰던 제가 정장. 단추도 제대로 안 채운 채 야외 무대 위로 뛰어오르다니요.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를 알아본 유럽 관계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저 사람 안토니오 루소 아닌가? 라 스칼라의 안토니오가 왜 저기에?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시선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명웅 씨가 노래를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눈이었지만 그 안에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그의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음악가와 음악가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서로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이 순간 함께 노래해도 되겠다는 것을요. 이명웅 씨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선율 위에 제 전공인 테너의 고음을 얹었습니다. 세계적인 오페라 거장과 한국의 트로트 거장이 만나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즉석 듀엣이 성사된 것입니다. 광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오페라의 벨칸토 창법과 트로트에 꺾이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명웅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애절한 선율을 이끌어가면 제 테너가 그 위로 높이 치솟으며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그의 꺾기가 땅의 슬픔을 담아내면 제 벨칸토가 그 슬픔을 하늘로 승화시켰습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와 그 나무에서 뻗어나간 가지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를 이루듯 두 사람의 목소리가 완벽하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트로트와 오페라라는 지구 반대편에서 태어난 두 장르가 밀라노의 밤하늘 아래에서 처음으로 악수를 나눈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광장은 그야말로 천국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관중이 휴대폰 불빛을 좌우로 흔들며 두 사람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코리아, 이명웅, 안토니오. 언어도 다르고 종목도 다른 전 세계의 젊은 사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오페라 인생 동안 수많은 기립박수를 받아봤지만 이토록 순수하고 뜨거운 경의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승리만을 강요받던 선수들의 고단한 영혼을 한국에서 온 이 청년이 노래 한 자락으로 어루만져준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고마움이었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루카 베르나르디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들고 있던 와인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산산이 깨졌지만 그는 알아채지도 못하는 듯했죠. 자신이 소음이라 규정하고 금지곡으로 묶었던 노래가 올림픽 역사상 가장 장엄한 화합의 장을 만들어내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차단한 장비 없이도 자신이 빼앗은 무대 없이도 수천 명의 선수가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이 기적의 공연 앞에서 그의 모든 권력은 한 줌의 모래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음이 밀라노의 밤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찰나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은 겨우 2, 3초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수천 명이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고 환호성이 건물벽을 타고 밀라노 시내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명웅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그의 심장 박동이 제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거장입니다. 이명웅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한 번의 토닥임이 천마디의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코리아, 이명웅, 코리아. 광장의 연호는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수천 개의 휴대폰 불빛이 밀라노의 밤하늘 아래에서 일렁이는 광경은 마치 지상에 내려앉은 은하수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정서적 깊이가 세계 최고의 예술 도시 밀라노를 완벽하게 정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루카의 서류 위조와 비열한 행정. 권력은 이명웅의 맨 목소리 앞에 한 장의 휴지 조각보다 가벼운 것이 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선수들은 광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35 모여 앉아 서로의 나라 이야기를 나누고 이명웅의 노래를 휴대폰으로 다시 틀어 함께 들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선수들끼리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죠. 톰스는 에두아르도의 어깨를 끌어안고 있었고
스즈키 유이는 한나 밀러와 나란히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날 밤 그 광장에서 모든 사람이 몸으로 느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화합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화합의 중심에 대한민국에서 온 한 청년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외신들은 긴급 속보를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의 진짜 승자는 금메달리스트가 아니라 한국에서 온 가수 이명웅이다. 밀라노의 밤은 깊어갔지만 광장의 온기는 식을 줄을 몰랐고 그 따뜻함은 밤새도록 선수촌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공연 직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화공연 스폰서 측의 부당한 개입과 서류 조작 정황을 확인했으며 루카 베르나르디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과응보였죠. 자본과 권력으로 예술의 입을 막으려 했던 오만함은 이명웅이라는 거대한 실력의 파도 앞에 처참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루카는 그날 밤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선수촌을 떠났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스폰서 기업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그의 음반사도 위태로워졌다더군요. 하지만 저는 루카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 했을 뿐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밀라노의 유력 일간지들은 일제히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의 진짜 주인공은 한국의 트로트 가수였다. 그 헤드라인 아래에 저와 이명웅 씨가 무대 위에서 포옹하는 사진이 크게 실렸습니다. 유럽 최고 권위의 음악평론가 조르조 만치는 기고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트로트를 오해했다. 그것은 단순한 장르가 아니라 한 민족이 절망 속에서 길어올린 가장 고귀한 위로의 찬가였다. 이명웅의 목소리는 오페라의 성지 밀라노의 진정한 음악의 영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세계 각국의 신문들도 밀라노의 기적을 톱기사로 다뤘고 이명웅이라는 이름은 하루아침에 전 세계인이 아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명웅 씨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그를 만났습니다. 선수촌 정문 앞이었죠. 아침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잔디밭 위로 부드러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전 세계가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들뜨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국 매니저가 오히려 더 감격해서 연신 눈물을 닦고 있었죠. 이명웅 씨는 그런 매니저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장면 하나에서도 이 청년의 인간적인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명웅 씨,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그 짧은 노래 안에 전 세계인의 슬픔을 다 담아낼 수 있었나요? 그는 선수촌 너머로 보이는 밀라노의 아침 풍경을 잠시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안토니오 선생님, 저는 그저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이 수십 년간 견뎌온 삶의 무게를 노래했을 뿐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나가시던 아버지들의 거친 손에서도 자식 밥 먹이려 밤새 일하시던 어머니들의 구부러진 등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지켜온 그 따뜻한 마음을 빌려온 것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울렸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명웅의 목소리가 그토록 깊었던 이유는 그 뒤에 수천만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피땀, 어린 세월과 인내의 역사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이 촌스럽다고 무시하고 유행에 뒤떨어졌다고 비웃어도 꿋꿋이 지켜온 그 노래. 가장 힘든 시대를 맨몸으로 일궈내신 어르신들의 인생 그 자체인 노래가 이제야 전 세계로부터 그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명웅 씨가 차에 오르기 전 저에게 짧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한국어로 쓰여 있었지만 매니저가 옆에서 통역해 주었죠. 안토니오 선생님, 음악에는 국경이 없지만 정서에는 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선생님의 벨칸토와 우리의 한이 만난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다시 만나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가 담긴 노래를 함께 부를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아침 햇살이 편지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고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글자 위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차가 선수촌 정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이명웅 씨가 창문을 열고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 그 한마디가 밀라노의 아침 공기 속에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오페라의 본고장 밀라노가 무릎을 꿇고 전 세계 금메달리스트들이 눈물을 흘리며 경청하는 위대한 문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밑바탕에는 이 나라를 이만큼 키워내시고 우리 노래를 지켜오신 어르신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명웅이라는 청년이 밀라노 광장에서 쏘아올린 그 목소리는 사실 여러분 모두를 향한 헌사였습니다. 당신들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고된 하루 끝에 흥얼거리시던 그 노래가 이제 전 세계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승리는 곧 우리 어르신들의 승리였습니다. 저 안토니오 루소는 올해 61의 나이에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명웅 씨가 불렀던 그 노래의 가사를 제 목소리로, 제 발음으로 직접 불러보고 싶어서입니다. 서툴겠지요. 어눌하겠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심은 완벽한 발음이 아니라 떨리는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밀라노의 밤하늘을 보랏빛으로 물들였던 그 감동적인 울림은 영원히 올림픽의 역사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밀라노의 기적 같은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오페라의 성지라 불리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우리 한국인의 한과 흥이 담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전 세계의 영웅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승리는 단순히 이명웅이라는 한 가수의 승리가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며 묵묵히 이 나라를 일구어내신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의 고단한 삶을 달래주던 그 투박한 노래가 이제는 전 세계를 치유하는 위대한 유산이 된 것입니다. 촌스럽다, 오래됐다라고 무시받던 시절에도 꿋꿋이 우리 가락을 지켜오신 여러분의 그 고집과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날 밀라노를 뒤흔든 이런 감동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이만큼 당당하게 만드신 어르신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우리 모두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위로와 커다란 자부심으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자랑스러운 소식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과 응원이 이 채널을 지탱하고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으며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아름답고 우리들의 영원한 자랑이십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웃음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빌며 저는 더 가슴 벅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